We were really aware of what was going on before us, and we observed it very closely. But we wanted to make a difference to the Anglo-American sound. 현대 대중음악에서 크라프트베르크가 차지하는 위상은 비틀즈에 비견되곤 합니다. 1970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결성된 이 전자음악 프로젝트는 단순히 새로운 악기를 도입한 수준을 넘어 2차 세계대전 후의 유럽이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탄생한 거대한 문화적 실험이었죠. 그들은 크라우트록이라 불리던 독일 실험음악신으로부터 시작해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영미권 록음악에 대항하여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힙합, 테크노, 신스팝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죠. 그들은 결성 후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창립 멤버인 랄프 위터를 중심으로 여전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티스트는 현대 전자음악의 혁신이자 개척자 크라프트베르크입니다. (1945년) 패전 이후 독일은 물리적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유산마저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전후 세대에게 독일의 전통 문화는 자부심의 원천이 아닌 청산해야 할 부끄러운 과거 혹은 오염된 유산으로 인식되었죠.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아버지 없는 세대였습니다. 롤모델로 삼을 어른도 귀 기울일 현자도 없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의 서독 대중문화는 미국의 로큰롤과 영국의 비트 음악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점령지와 영국군 주둔지 주변을 중심으로 유입된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롤링스톤즈의 음악은 독일 청년들에게 해방구 역할을 했으나 동시에 독일 고유의 대중문화가 자생할 토양을 앗아갔죠. 당시 독일의 기성세대는 슐라거라고 불리는 감성적이고 통속적인 가요에 안주했고 청년들은 영미권 록 음악을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960년대 말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감성을 표현할 독자적인 문법을 갈구하고 있었죠. 이런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 크라우트록이라고 불리는 서독의 음악신입니다. 그들은 블루스 기반의 기타 리프나 AABA 구조 같은 기존 영미권 록 음악의 문법을 거부하고 반복적이고 최면적이며 기계적인 사운드로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해갔습니다. 우리에겐 연속적인 음악 전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엄청난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죠. 아무것도 없는 공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린 공간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크라프트베르크의 탄생지인 뒤셀도르프는 당시 서독에서 가장 부유하고 산업화된 도시이자 전위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크라프트베르크의 창립 멤버인 랄프 위터와 플로리안 슈나이더는 그들이 재학 중이었던 로베르트 슈만 음악원에서 만났죠. 우리는 피아노, 플루트 레슨 같은 중산층적인 배경의 개인적인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음악원에서 즉흥 연주 과정을 밟았고 거기서 우연히 플로리안을 만났죠. 당시 뒤셀도르프 주변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근의 뒤셀도르프 예술 아카데미는 요셉 보이스, 게르하르트 리터 등 현대 미술의 거장들이 활동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이는 크라프트베르크가 훗날 자신들의 음악을 단순히 팝송이 아닌 시각 디자인, 퍼포먼스, 기술이 결합된 총체 예술로 규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랄프와 플로리안은 음악 학교에서 클래식 교육을 받았지만 그들의 관심은 갤러리 오프닝이나 크림치즈 같은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벌어지는 실험적인 잼 세션에 쏠려 있었습니다. 1968년 랄프 위터와 플로리안 슈나이더는 5인조 밴드 오가니제이션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영국 RCA 레코드를 통해 단 한 장의 앨범 톤 플로트를 발표했죠. 앨범은 초기 핑크 플로이드류의 사이키델릭 록과 프리 재즈, 구체음악 등이 혼재된 실험적인 사운드를 담고 있었습니다. 플로리안은 전자적으로 변조된 플루트와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랄프는 하몬드 오르간을 연주했죠. 타악기 연주가 강조된 이 앨범은 상업적으로는 실패했으나 랄프와 플로리안에게 전통적인 밴드 포맷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깨달음을 주었죠. 결국 오가니제이션은 해체되었고 두 사람은 듀오 체제로 재정비하여 크라프트베르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70년) 랄프와 플로리안은 디셀도르프 중앙역 근처에 약 50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을 임대하여 클링클랑이라는 스튜디오를 설립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단순한 녹음실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된 채 소리만을 연구하는 실험실이었죠. 스튜디오의 운영 방식은 당시의 자유분방한 록밴드 문화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음악 노동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클링클랑 스튜디오에 출근해 8시간에서 10시간씩 소리를 연구하고 퇴근했죠. 그것은 낭만적인 보헤미안 예술가의 삶이 아니라 규율 잡힌 기술자의 삶이었습니다. 이는 디셀도르프 산업 노동자 계급의 생활 양식을 예술 창작에 도입한 것으로 그들의 음악이 보여주는 기계적 반복성과 정교함의 원천이 되었죠. 클링클랑 스튜디오 초기 시절에 발표된 3장의 앨범은 아직 완전한 전자음악으로 이행하기 전에 과도기적인 실험을 담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프로듀서 코니 플랑크가 참여한 크라프트베르크 1과 크라프트베르크 2는 무거운 산업소음, 테이프루프, 그리고 플룻, 바이올린, 기타 같은 전통적인 악기의 소리를 변조한 사운드가 줄을 이뤘습니다. 특히 교통소음이나 공장소음 같은 구체음악적 요소가 리듬의 기초로 사용되었죠. 이 시기에는 훗날 밴드 누이의 멤버가 되는 클라우스 딩거와 미하일 로터가 잠시 거쳐가기도 하였습니다. (1973년) 발표하는 그들의 세 번째 스튜디오 앨범 랄프 앤 플로리안부터는 신디사이저와 드럼머신의 사용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초기 형태의 보커더 또한 사용되었죠. 앨범 커버에서 랄프와 플로리안은 악기 뒤에 정적으로 서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훗날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정적인 로봇 퍼포먼스의 전조를 보여주죠. (1974년) 발표된 네 번째 앨범 아우토반은 크라프트베르크가 실험적인 언더그라운드 밴드에서 글로벌 스타로 도약하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타이틀곡 아우토반은 22분 43초에 달하는 대곡으로 LP의 A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소리로 시작해 고속도로를 고속 주행하는 느낌, 지나가는 차들의 도플러 효과, 라디오 주파수 튜닝 소음 등을 신디사이저로 정교하게 묘사했죠. 크라프트베르크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언어와 배경으로 노래하는 첫 번째 독일 팝그룹이라는 자의식을 드러내며 영미권 록음악의 문법이 아닌 독일의 산업적 풍경을 음악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아우토반의 가사는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입니다. 그들의 후렴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그런데 이 파트는 미국의 전설적 밴드 비치 보이스의 히트곡 Fun Fun Fun의 오마주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죠. 비치보이스가 캘리포니아 태양과 서핑 그리고 한로드 자동차를 노래했다면 크라프트베르크는 회색빛 산업도로와 기계적인 주행 그리고 라디오 전파를 노래함으로써 독일적인 차가운 낭만주의를 완성했습니다. 아우토반은 독일보다 미국과 영국에서 먼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시카고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22분짜리 원곡을 틀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을 탔고 결국 3분짜리 싱글 버전이 빌보드 차트 25위, 영국 차트 1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죠. 이는 비영어권 국가의 실험적인 전자음악이 영미권 메인스트림 차트를 강타한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투어 당시 그들은 현지 언론으로부터 기계적인 튜턴족의 침공이라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았으며 동시에 흑인 음악 커뮤니티에서는 그들의 펑키한 전자 리듬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죠. 이는 훗날 힙합과 테크노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아우토반의 성공 이후 크라프트베르크는 1975년부터 1981년까지 현대 전자음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4장의 걸작 앨범을 연달아 발표하며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부터 랄프 위터, 플로리안 슈나이더, 칼 바르토스, 볼프강 플레어로 이어지는 클래식 라인업이 완성되었죠. 5집 라디오 액티비티는 방사능과 라디오 활동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앨범은 라디오 전파, 안테나, 우라늄, 가이거 개수기 소리 등을 음악적 요소로 활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와 에너지가 세상을 연결하는 방식을 탐구했죠. (1975년) 발매 당시에는 핵에너지에 대해 다소 중립적이거나 기술 낙관적인 태도 혹은 위험성을 관조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밴드는 가사를 수정하여 명확한 반핵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2년 일본 노두크스 공연부터는 체르노빌, 해리스버그, 셀러필드, 후쿠시마라는 가사를 추가하여 원자력 재앙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다음 앨범 트랜스 유럽 익스프레스는 당시 유럽 도시들을 잇던 특급 열차 TEE에서 따왔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첼로의 규칙적인 리듬을 시퀀서로 구현해냈죠. 우리가 사는 뒤셀도르프는 라인란트 지역입니다. 독일이지만 영국 구역이었고 프랑스 구역이기도 했죠. 네덜란드, 벨기에와도 가깝습니다. 우리는 범유럽적인 연결고리가 강합니다. 파리까지 차로 4시간이면 가서 클럽에 가거나 브뤼셀에서 새 밴드를 보곤 했습니다. 가사를 쓸 때 그런 판타지 스토리를 담은 것이죠. 이 앨범에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베를린에 머물며 앨범 작업 중이던 데이비드 보이와 이기팝은 크라프트베르크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제 관심은 새로운 종류의 유럽적 사운드를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나에게 크라프트베르크는 음악에서 블루스를 성공적으로 제거해낸 것을 목격한 첫 번째 밴드였습니다. 보이는 자신의 앨범 히어로즈의 수록곡 V2 슈나이더를 통해 플로리안 슈나이더에게 경의를 표했죠. 이에 크라프트베르크 역시 타이틀곡 가사에 Meet Iggy Pop and David Bowie라는 구절을 넣어 화답했습니다. Meet Iggy Pop and David Bowie. 1978년 발표한 더 맨머신에서 그들은 타이틀곡 더 로봇을 통해 우리는 로봇이다 라고 선언하며 인간성을 제거하고 기계와 일체화된 존재로서 자신들을 묘사했습니다. 앨범 커버는 러시아 구성주의 아티스트 엘 리시츠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붉은색과 검은색, 흰색의 강렬한 기하학적 대비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부터 라이브 공연에서 실제 멤버들이 무대에서 내려가고 그들을 닮은 정교한 마네킹들이 무대에 올라 연주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죠. 앨범에 수록된 더 모델은 1982년 뒤늦게 영국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상업적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밴드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레코드사의 결정으로 싱글컷 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신스팝의 대중화를 이끈 기폭제가 되었죠. 개인용 컴퓨터가 대중화되기도 전인 1981년 발표한 컴퓨터 월드는 데이터 사회, 국가의 감시,
그리고 기술을 통한 인간관계 등 다가올 디지털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타이틀곡 컴퓨터 월드에서는 인터폴, 도이체뱅크, FBI, 스코틀랜드 야드 등을 언급하며 정보기관과 금융자본이 데이터를 통해 개인을 통제하는 사회를 그렸죠. 포켓 칼큘레이터에서는 소니 카시오 등의 포켓 계산기와 언어 번역기에서 나는 비프음을 샘플링하여 멜로디를 만들었습니다. 라이브 공연 시 멤버들이 휴대가 가능한 작은 악기를 들고 객석으로 내려와 관객들이 직접 계산기 버튼을 누르게 하는 퍼포먼스는 밴드의 차가운 이미지를 깨고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한 드문 순간이었죠. 앨범은 컴퓨터 기술에 대한 찬사이면서 동시에 사회 통제와 디지털 감시에 대한 경고로도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주제에도 불구하고 이 앨범의 제작은 완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컴퓨터 기술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I program my own computer. Beam myself into the future. 크라프트베르크의 영향력은 단순히 전자음악 장르 내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 흑인 음악과 결합하여 현대 대중음악의 양대 산맥인 힙합과 테크노의 탄생에 결정적인 DNA를 제공했습니다. 1982년 미국 브롱크스의 DJ 아프리카 밤바타와 프로듀서 아서 베이커는 크라프트베르크의 트랜스 유럽 익스프레스의 멜로디와 넘버스의 리듬 패턴을 샘플링하여 플래닛 록을 발표했습니다. 이 곡은 흑인 음악 고유의 펑크 그루브와 독일의 차가운 전자음악이 결합하여 일렉트로 펑크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초기 힙합과 브레이크 댄스 문화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롤랜드 TR-808 드럼 머신의 붐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밤바타 측은 샘플링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크라프트베르크는 소송 대신 사후 합의를 통해 작곡 크레딧과 로열티를 보장받는 실리적인 해결책을 택했죠. 이 사건은 샘플링이 하나의 작곡 기법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윤리적 선례가 되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이자 쇠락해가는 공업도시 디트로이트의 흑인 청년들에게 크라프트베르크의 기계적이고 산업적인 사운드는 깊은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벨빌3라고 불리는 후안 애킨슨, 데릭 메이, 케빈 샌더슨 등 테크노의 창시자들은 라디오 DJ 일렉트리파잉 모조가 매일 밤 틀어주는 크라프트베르크의 음악을 들으며 자랐죠. I don't know if you ever heard of Mojo, but Mojo, he played on this radio show, WGPR. He was the DJ. And he played different than any other DJ on the radio station. Every other record you heard was like your standard commercial record. But Mojo come on at 12 midnight and he would play music that he played Kraftwerk, he'd play... 데릭 메이는 테크노를 조지 클린턴과 크라프트베르크가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시퀀스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크라프트베르크는 디트로이트 테크노의 음악적 DNA 절반을 제공한 셈이죠. 디셀도르프와 디트로이트 두 산업 도시의 기계적 소음이 대륙을 넘어 하나의 리듬으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2005년 영국의 록밴드 콜드플레이는 앨범 X&Y의 수록곡 터크에서 크라프트베르크의 컴퓨터 러브 리프를 메인 멜로디로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랄프 위터를 설득하기 위해 크리스 마틴은 정중한 편지를 보냈고 몇 주 뒤 랄프 위터로부터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짧은 자필 편지를 받았죠.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밴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그것은 내가 들어본 음악 중 가장 훌륭한 음악이 되었습니다. You could take a picture of something you see.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의 크라프트베르크는 긴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스튜디오의 디지털 전환 문제와 함께 1982년 랄프 위터가 겪은 심각한 자전거 사고가 원인으로 작용했죠.
자전거 광인 그는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는데 내 자전거 어딨어? 라고 물었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사이클링에 집착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 밴드의 작업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으나 2003년 프랑스 자전거 경주대회 투르 데 프랑스 100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을 발표하며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Le vélo vite réparé. Tour de France, Tour de France. Peloton et 2025년 현재 밴드는 랄프 히터를 중심으로 헤닝 슈미츠, 팔크 그릴펜하겐, 게오르그 붕가르츠의 4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전 세계를 순회하며 아우토반 발매 50주년 기념 멀티미디어 콘서트를 이어가고 있죠. 크라프트베르크의 역사는 단순한 밴드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2차 대전 이후 패전국 독일의 청년들이 어떻게 문화적 폐허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건했는지에 대한 치열한 기록이죠. 그들은 기술과 산업, 그리고 유럽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통해 새로운 독일의 정체성을 창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거의 모든 장르의 전자음악 뒤에는 디셀도르프의 작은 실험실에서 묵묵히 기계와 대화했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970년대 이미 내일의 음악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2025년의 우리는 그들이 예언한 미래,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컴퓨터 월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